2008년의 대침체에 관한 논의는 이미 많은 내용이 활자화되어 존재합니다. 2008년 대침체를 충분히 살펴보려면 영상 하나가 아닌 더 많은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의 핵심 주제인 금융중개에 국한해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전형적으로 매매 계약금은 20% 정도였을 수도 있고, 이는 주택 가격의 80%, 즉 8만 달러에 대한 담보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택이 20%도 안 되는 매매 계약금만으로 매수되고 있었습니다. 혹은 10%나 5% 정도였습니다. 혹은 적지 않은 경우의 매매 계약금으로 아무것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금 영원. 어느 주택에 매매 계약금을 걸 때 그 매매 계약금은 일종의 보호 쿠션을 만드는 겁니다. 주택값과 미납된 주택담보대출 금액 사이 차이를 일컬어 소유주 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집을 살 때 매매 계약금은 소유주 지분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주택 가치가 올라가면 그 경우에는 소유주 지분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 쿠션이 더 커집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주택이나 회사 내의 보호 쿠션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며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짜리 집의 매매 계약금으로 5%를 걸면 소유주 지분은 5천 달러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9만 5천 달러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레버리지 비율은 19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레버리지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집값 하락을 감당할 여력이 거의 남아있지 못해서 머지않아 집값이 미납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밑돌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만 할 경우 주택 판매 대금만으로는 은행 돈을 갚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개인주택 소유주가 자산 잠식 상태라면 확실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대목은 이것이 은행에도 나쁘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압류당할 경우 은행으로 집이 넘어가겠지만 그 주택값이 충분치 않습니다. 은행은 돈을 잃습니다. 은행이 주택 소유주로부터 수령하리라 기대했던 주택담보대출 지불금보다 주택값이 밑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그림으로 돌아가보죠.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체는 주택 소유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도 더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부채 사용은 더 늘리고 자체적인 현금 사용은 더 줄이면서 자산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문제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즉, 주택 소유주의 레버리지 문제와 은행의 레버리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더 많이 쌓일수록 경제의 재정적 취약성을 더 키우게 됩니다. 2004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보유자본 대비 레버리지 비율은 20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먼은 계속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레버리지 비율은 44까지 높아졌습니다. 만약 리먼 브러더스의 자산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리먼 브러더스 역시 본질적으로 자산 잠식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회사가 짊어진 부채를 밑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되면 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같은 큰 회사의 경험 많은 경영자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을까? 몇몇 이유 중에 첫손에 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전히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경영자들이 주택저당 증권을 구매했고 다른 위험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여타 대다수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미처 미국 집값이 그렇게 많이 하락할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이 잠재적으로 미국 자본 시장에 그렇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었습니다. 리먼의 경영진들은 회사의 이윤에 따라 막대한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리자가 너무 많은 위험을 무릅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윤이 클수록 보너스가 더 커집니다. 리먼 브러더스처럼 레버리지 비율이 20에서 44로 가면 동일한 초기 자본으로 2배 이상의 자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윤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뜻이지만 그건 과거지사입니다. 그런데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경우 어떻게 될까요? 초기 위험이 실제로 나쁜 결과를 낳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자산 가격이 언제 내려갔는지, 언제 리먼 브러더스 경영진이 파산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경영진들은 개인적으로 파산했을까요? 아니요,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부분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리먼 경영진은 일이 잘 풀리면 얻을 것이 많았지만 상황이 틀어질 경우에는 제한적인 불이익에 직면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 경제를 벼랑 끝에 더 밀어붙이는 결과가 된 또 다른 요인을 추가해 봅시다. 그 추가 요인은 금융의 증권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의 증권화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한마디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한데 엮어서 마치 유동성 금융자산처럼 외부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채권의 경우처럼 회사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택저당 증권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이 그 증권을 사용하여 집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돈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주택저당 증권은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알려진 것보다 더 위험했고 많은 경우 고위험 대출이 너무 많아 완전히 불량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문제는 증권 판매 및 설명 방식에 있어서 노골적인 사기였습니다. 때로는 신용평가기관의 실패였습니다. 자산의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해야 할 신용평가기관이 일처리를 형편없이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일종의 안일함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 주택시장이 안전한 투자처이며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최소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오판했습니다. 파국의 신호탄이자 이 모든 것을 한데로 모아준 마지막 요인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제도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는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흔히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은행으로 그 예금은 미국 연방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정부가 보증합니다. 정부 보증 덕분에 예금자들은 문제가 생기는 즉시 은행에 달려가 돈을 인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투자은행은 다릅니다.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은 예금이나 부채에 대해 상응하는 정부 보장이 없는 다른 형태의 은행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돈은 예금주가 아닌 투자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늘 묻곤 합니다. 투자은행에 빌려주면 내 자금은 안전한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투자자들은 더 조심스러울 테고 때로는 투자은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현재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투자은행과 여타 복잡한 금융중개기관으로 구성됩니다. 헤지펀드와 앞서 논의한 주택저당담보부 채권과 같은 주택저당증권 발행자와 단기 금융투자 신탁 심지어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일부도 포함합니다. 2008년까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기존 상업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주택과 은행, 위험한 주택저당 증권을 보유한 은행 및 기타 투자자, 단기 대출에 의존하는 대규모 그림자 은행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투자자의 자신감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는 벼랑 끝에 근접한 표본적인 사례로 조금만 미뤄도 추락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2007년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등 떠밀기가 현실화되면서 많은 주택 보유자는 빚잔치에 내몰렸습니다. 그 말은 주택저당 증권과 같은 은행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은행들도 레버리지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당시 자산 가치 하락은 많은 은행을 지급 불능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주택저당 증권이란 투자 형태의 복잡성 탓에 특정 은행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거의 모든 은행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금융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단기 대출을 제공했던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에 대한 단기 대출에서 소유주 지분을 빼냈습니다.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예금 인출 사태는 미국 대공황 기간 전통적인 상업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뱅크런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며 당시는 은행 예금조차 정부에 의해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이러한 단기 대출 없이는 투자은행 및 여타 금융제도권은 은행 기능에 필요한 자금이 말라버립니다. 은행권은 독자적인 대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현상 유지를 위한 운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보유 자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동시에 자산을 매각하면 이른바 파이어 세일, 즉 연쇄 투매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매도하면 자산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러한 자산 가치 하락은 금융기관을 더욱더 파산 지경으로 몰아세웁니다. 금융중개기관이 무너졌고 이는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전체 경제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용에 기대었던 많은 사업체가 망하거나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몇몇 업체는 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을 했어야만 했나? 이제 와서 생각이지만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위한 단기 대출의 원론적인 문제는 이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탈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 광범위한 금융 및 경제 혼란을 초래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답으로 일부에선 기존 상업은행을 상대로 벌어진 뱅크런에 대한 해결책과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즉 이러한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보장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꽤 급진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잠재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어쩌면 수조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유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레버리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배상 책임까지 보장해준다면 경영진한테는 과도한 위험을 무릅쓸 경제적 유인이 생깁니다. 정부의 보조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겁니다. 당시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 은행 시스템과 전통적인 은행을 포괄하기 위해 여타 규제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규제는 의무적으로 소유주 지분을 증대시키고 레버리지를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은 재정을 보호하는 쿠션 확대가 필요하다는 앞선 논의에 비추어 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에 필적할 만한 시장 혼란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2008년 대침체에 대해선 다룰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연습 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다음 비디오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비디오로 이동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